전세 사기로 얼룩진 부동산 시장, 쟁점 및 구제 방안은입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의 피해 규모, 그리고 전세 사기 수법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평론가님. 네. 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당한 게 아니다. 네. 조직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일단 최근에 제가 그 미추홀구 사기 사건,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담당했던 변호사님을 만나봤는데 그 변호사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죽음을 공유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벌써. 돈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로 그 압박감이 상당하세요. 여기 이제 사기 피해자이신 분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이번에 조금 그 피해 규모를 본다 그러면, 뭐 미추홀구만 본다 그러면 건물 전체가 통으로 날아갔습니다. 한마디로 34곳 중에서 12가구가 90% 이상의 피해를 좀 당했고요. 특히 한 1000세대 정도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내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매각이 완료된 건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지금 4월 기준으로 보면 한 6곳 정도가 되는데 4개월 만에 한 106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속 통매각이 되고 있어요. 건물 자체가. 근데 이번에 그 전세 사기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 과거에는 갭 투자의 어떤 실패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요즘의 어떤 성향은 건축업자들이 그 의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세 사기를 벌였다.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 이게 사실 사기를 하게 되면은 건물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다 보니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뭐 다량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보증공사에서 좀 제도를 바꿨죠. 보증 한도를 좀 낮췄습니다.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100% 해준다 그러면 보증 한도를 뭐 따져보면 한 9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이제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난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는 게, 이미 아시겠지만 2020년 7월 달부터 이제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21년 했고 23년 7월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23년 7월부터는 뭐가 되냐면 역전세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7월 대란설이 그래서 지금 좀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세난에, 그다음에 이 전세 사기 피해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좀 전세 사기의 패턴을 또 본다 그러면 일단은 중개사까지 꼈던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뭐 개인의 어떤 실패라고 본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까지 아예 직원으로 고용해서 말 그대로 그 전세에 사시는 분들에게 내가 이게 근저당에 많이 껴져 있는데 이거 안전한가요? 불안한데요? 그러면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게 들어가게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망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 사기죄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점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점도 사회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어떤 피해 규모와 전세 사기의 패턴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따른 어떤 당정이나 아니면 국회 정치권에서의 어떤 그 특별법을 발의를 한 상태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특별법의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방세 개정안 당정이 좀 냈습니다. 이 지방세 개정이 뭐냐면 뭐 조세 채권 우선주의라고 다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돌려받을 뭐 경매에 들어가서 돌려받을 임차 전세금보다 일단 집주인에 대한 이제 밀려 있는 세금들, 이게 먼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실제로 이제는 전세 계약을 딱 맺어서 봤더니 뭐 깨끗한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탄류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조세 채권이 생겨요. 한마디로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나보다 후순임에도 불구하고 조세 채권 우선주의 때문에 세금을 먼저 뜯어갑니다. 이게 세금을 먼저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요번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세금을 속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정이 됐지만은, 이번에 이제 지방세 개정이 뭐냐면 체납 지방세보다 일단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꼭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빨리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 처리가 있는데요. 특별법 처리를 좀 본다 그러면 임차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겠다. 이건 피해자들의 가장
요구했던 겁니다. 경매에 들어갔는데 일단 내가 순위에서 밀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낙찰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피해자로 입증이 되면 우선 이제 매수권을 부여하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낙찰 받으면 뭐 합니까? 뭐 취득세 내야 되죠. 각종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감면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경락대금이죠. 내가 만약에 피해자인데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서 구합니까? 이미 다 사기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경락 대출도 어느 정도 유예적으로 풀어주겠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그 특별법으로 이제는 특별법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과연 이 특별법이 어떻게 여야 합의로 될지는 보겠지만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합의를 된 상태입니다.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난하게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지금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리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그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가 지금 그 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경매 중단 그리고 은행의 자율적인 경매 중단 조치를 요구를 하면서 일단은 중단된 곳도 있고 은행이 아닌 비은행권에서는 또 진행이 되고 일단 어떤 은행의 협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어떤 그 대부업계의 협조 가능할까요? 사실 평소라면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이게 사안이 워낙에 중대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한다면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실제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건 6개월 정도 유예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이제 금융기관이나 뭐 관련된 이런 그 유관기관에 대해서 협조 공문 발송했거나 발송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 측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면 우리가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해야지만 우리도 살기 때문에 왜 그거를 간섭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으나 지금은 뭐 소위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무기한도 아니고 6개월 정도가 돼서 분위기를 좀 아니면 전세 관련된 대책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를 시행하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매를 좀 강행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6개월 정도는 경매 중단 내지는 경매가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는 경매 연기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정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평론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평론가께서 우선 매수 보장권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들이 요구가 있었다. 그 내용이 지금 일단은 그 진행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경매법정에 가게 되면은 특히 이제 공유 물건에 대해서 공유자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최고가 낙찰 금액으로 공유자가 만약에 매수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 그 공유자에게 그 물건에 대한 낙찰의 그렇죠. 기회를 주죠. 근데 그런 어떤 기회를 우선 매수권을 우리 그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과연 그러면은 이 지금 물건에 대해서 내가 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 매수 시 세세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보증금에 대한 걸 같이 해서 이 물건을 잡았을 때 이 실효성 그리고 이중적인 부담이 있지 않을까? 있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나고 있는 거고요. 뭐 방금 지적했다시피 일단 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것들이 명칭이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키워드 단어 그대로 매수를 먼저 할 수 있는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이 금액을 이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에서 제3자가 낙찰을 받은 금액을 그 금액으로 네가 살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나는 그 집의 가치를 한 2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2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거를 내가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받겠는가라는 부분이 있고 적절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금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아무리 장기 저리 융자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세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은 뭐 굉장히 좀 쪼들리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효성이 이제 좀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선 매수권이라는 제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 평가합니다만 이러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적인 대책이 좀 나와줘서 좀 더 완벽한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죠. 그렇죠. 자, 그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정치권에서도 한참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야당에서는 전세 사기 주택을 매입을 해라 공공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일단은 현 정부에서는 초반에 일단 강한 부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입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입장이 변경된 공공에서 매입하는 그거를 다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했던 배경이 어떤 게 있을 것이며
과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 주거의 안정은 오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손해본 보증금에 대한 건 네. 어떻게 대책을 펴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공에서 매입한다. 이거는요. 일단은 여야가 어느 정도 공론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입 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줄 거냐 아니면 공공 임대로 줄 거냐 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같은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 안 되면 이 특별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거에 공공이 이제는 매수를 해서 그런 다음에 공공 임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증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공공 임대로 돌리겠다는 거고, 일단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세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원희룡 장관의 논리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안타까운 건데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세수를 써서 그러면은 이 말 그대로 임대인에 대한 피해를 혹시 고꾸라니 메꿔주는 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써야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전 좀 부정적이다. 한마디로 매수를 한 다음에 공공 임대를 주는 거는 어느 정도 현실화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매수를 한 다음에 보증금까지 돌려준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매수도 해야 되죠. 그냥 보증금도 채권도 돌려줘야 되죠. 그럼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원희룡 장관의 이제 논리이고, 안타깝지만 저도 그 논리가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일각에서는 또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보증금을 그러면 먼저 돌려주고 그러던 다음에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구상권을 청구하는 주체가 어디 있느냐? 없죠.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합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는 뭐가 있어야, 왜냐면 선순위 낙찰자가 있다 보니까 다 이제는 그걸 낙찰을 받아서 대금을 갖고 갔는데 누구한테 과연 그거를 구상권을 청구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사실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반환 후 구상이 아니라 선반환 무구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 표현이 딱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이제 전세 피해자 분들에 대한 보증금을 국가에서 돌려달라는 거는 사실 저는 좀 무리가 있다. 시장의 그렇죠. 원리가 너무 벗어나고, 사기 피해자들의 주된 목소리는 네. 선보상, 보증금 보상, 그렇죠. 그리고 후 구상권 청구예요. 네. 가장 큰 어떤 주된 논점은 그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구상권 청구의 주체가 없다. 없죠. 경매 낙찰을 받은 사람들에선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상권 청구를 못하지만, 일단은 지금 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건축업자나 빌라에 사기를 쳤던 분들한테 어떤 재산을 확인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지금 본다 그러면요. 일단은 지금 법 체계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미 이제 파산을 한 상태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사실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얘기는요. 일단 내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 체계 안에서 보면은 없다는 게 사실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재산을 딴 데 빼돌릴 수도 있겠고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게 문제에서,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제 특별법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추진 요게 넣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 추제를 하겠다. 한마디로 이제는 형사에 대해서도 굉장한 그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재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하겠다는 게 여기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를 치신 분들에게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안에 당연히 구상권 얘기도 있겠지만 이미 파산하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움직이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재산을 남기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는 중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상권 청구할 주체가 없다는 게 딱 표현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 사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보증금이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우선 매수권이나 그 주거 안정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그 목소리를 높이시는 게 이제 선보상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평론가께서는 여기 그 선보상 후 청구에 대한 건 주체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왜냐면 저도 좀 안타깝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좀 감성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분들을 국가 예산으로 다 도와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거 언급하셨으니까 그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다 도와주게 되면 약간 도덕적 해이도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잘못돼도 국가에서 해줄 건데 하면서 안전하지 않게 거래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세 사기 당하는 것들이
사실 피해자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죠. 예,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한 지적도 이건 어쩔 수 없지. 이거 전세 사기 안 당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사실 뭐 사기 당하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누가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워낙에 치밀하게 전세를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걸리는 거잖아요. 좀 운이 없고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다 구제해 준다 그러면 같은 논리도 건설사도 구제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고 정부가 다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책임 하에서 무한 책임론을 발동하는 거는 대단히 사회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산도 좀 그렇고 그런 문제가 향후에 더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일부 나오는 게 지금 뭐 2000세대, 3000세대 되는 건데 우리가 언급했다시피 하반기에 더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되면 이게 수만 세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형평성상 누구나 다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라서 이거를 먼저 보상해 준다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저로서는. 지금 뭐 말씀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하반기 네. 지금 전세 물량이 2021년도 예. 21년도 하반기에 계약이 체결된 건들이 올 하반기에 그렇죠. 나오는 거죠. 2년이니까. 2021년도 하반기에 어떤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급등기였어요. 완전 급등이죠. 매수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도 아니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수가도 계속 올라갔던 그렇죠. 시기에 최고점을 찍었던 금액들의 전세가가 보증금이 있을 텐데 예. 그 물량들이 하반기에 나와서 현 시장의 매수의 어떤 가격대 네. 아무리 둔화세를 겪고 있지만 현재 이 상황과 겹쳐진다고 하게 되면 네. 얼마나 많이 어떤 그렇죠. 피해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세 사기가 작년 말에 불거지고 난 후부터는 세입자들이 굉장히 극도로 조심스럽게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의 전세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타나기 전 전세 가격 급등기 때는 지금 만기가 되기 전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은 만기가 되면서 계속 똑같은 문제가 불거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물량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럼 시장 혼란은 굉장히 가중될 것이고 정부가 그 관련돼서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증보험에 대한 그 보증 비율도 좀 낮추고 공시가격에 뭐 150% 했다가 140% 했다가 뭐 감정가 90%에 140%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 또 역전세 문제도 발생할 거고 그러니까 하반기에가 지금보다 훨씬 우리가 좀 준비해야 할 대책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을 미리 충분히 해놓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엄청나게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전세 사기 관련된 대책이 중요한 시점이라서 역량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전세 사기로 얼룩진 부동산 시장의 쟁점과 규제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